부모가 교육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학교 교육을 100%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은 가정에서 만들고 부모가 교사지 학교가 이걸 감당해 줄 수 없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병준이라고 합니다. 이 책 이전에 저는 남편 사용 설명서하고 아내 사용 설명서로 아마 독자들이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이라고 그 책을 낸 이후에 이렇게 사춘기 관련된 자녀 교육 쪽 이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상담학 전공이고요. 부부상담, 자녀 때문에 속썩이고 있는 부모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를 상담하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알고 나면 지극히 정상인데 모르면 심각한 증상이라고. 그래서 부부가 되게 결혼하고 살면서 남자로서 정상이고 여자로서 정상인데 모르니까 둘 다 피차가 심각한 어떤 문제, 심각한 증상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경우 부부 갈등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특성만 알아도 한 90% 이상은 줄어든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좀 알아야 된다, 또 배워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늘 공부하고 직장 구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생존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 관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 교육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육을 바라보는 이런 그 부모의 교육관이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게 한국 남자들의 교육관은요, 되게 방목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방목이 아니라 방치예요. 한국 아버지들은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이유가 젊었을 때부터 어떤 처자식 굶기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돈 벌어야 된다, 죽지 않아야 된다. 이런 교육, 이런 어떤 그 사명감은 부여받았지만 관계하는 법은 못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란 말의 전제는 두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되게 혼자 있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 잘하고, 혼자 일 처리도 잘하고,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부부가 되면 관계가 되죠. 또 부모, 자식도 되면 부모, 자식 관계로 연결되잖아요. 두 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혼자 잘하는 남자들은 관계를 맺는 일에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관계 맺는 법을 따로 배워야 돼요. 분명한 것은 가족은, 부부는 관계로의 진입이죠. 그래서 혼자 아무리 뛰어나도 관계로 들어오면 젬병이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죠. 그런 데서도 충돌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무관심하면 남자는 무관심인데 아내 쪽에서는 그걸 무정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건데 사실 이것도 타이밍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남자가 관심을 항상 안 보이느냐? 아니거든요. 되게 남자는 꽤 괜찮고 싶고 그런 존재이고 싶은데 그 요구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남자들은 이제 기진맥진했을 때 일단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뭔가를 요구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때 뭔가 요구하면 대부분의 남자는 짜증을 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무심하다, 짜증을 낸다, 관심도 없다 이럴 수 있는데 일단 뭔가를 요구할 때는 제가 연료를 주입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밥 먹이고 좀 쉬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뭔가 요구하면 남자들이 밤하늘의 별도 따다 주죠. 근데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안 할 것도 아닌데 못 해줄 것도 아닌데 안 해준다고 못 해준다고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세대 차이라는 개념들이 사실은 있는데 부모 세대가 살아온 방식하고 또 요즘 자녀들이 가지고 온 삶의 방식이 다른데요. 가끔 제가 상담을 의뢰 받을 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죠. 부모 입장에서 기본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기본에 해당되는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무슨 비커나 무슨 그릇에 물을 담을 때 우리가 보통 컵에 물을 담았다 하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차 있어야 컵에 물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물이 10%밖에 없다면 우리는 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부모 세대는 그 물의 찬 양이 적어도 한 50, 60%, 한 60, 70% 정도는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20%밖에 안 되거나 바닥 상태예요. 그래서 지극히 부모 입장에서는 정상이고 기본인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어떤 요구사항이 될 수 있고 본인들이 해낼 수 없는 아주 어렵고 무겁고 까다로운 그런 과업이 될 수 있죠. 그런 차이가 되게 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명의 역발상인데
우리가 휴대폰이 만들어지고 편리한 세상이 됐잖아요. 요즘 세상을 왜 손가락 하나의 세상,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그러는데 편리는 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풍성해졌거나 행복하다? 이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이거는 잘 못하지만 대신 전체를 볼 수 있는 통합적 사고는 훨씬 넓고 깊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요거는 잘하는데 넓게 보거나 통합적으로 보는 사고가 바닥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거는 뭐 문화의 차이기도 하고, 이제 시대의 차이기도 하고, 부모 세대, 사실은 그러니까 저게 어릴 적 시절만 해도 그때는 생존의 시대였고,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뭐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런 시대였고, 지금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걸 절대 가난의 시기라는 개념이고, 또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됐어요. 이 아이들은 손을 움직이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뭐 탁월하죠. 혹시 한 돌 지난 그 애기들, 스마트폰 만지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적 없어요. 혼자서 그거를 뭐 터치를 해가면서 그냥 뭐 스크롤 해가면서 이거 만지는 거 보면 대단하다 싶죠, 아주. 왜 신체 일부가 됐으니까. 그런데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있고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갭은 생각보다 크다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의 학습 피로 증후군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런 면에서 한국 애들은 불쌍하죠. 그러니까 학습 피로 증후군이니까 말 그대로 눈만 뜨면 학습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 어린이들 비교했을 때 공부량, 학습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요. 또 심지어는 놀랄 정보인데 우리나라 중학생 한 2학년이 배우는 수학 과정이 있죠. 그 수학 과정이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에서 전공생들이 하는 수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놈의 공부 계속 그래야 되고 심지어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애기들 방에 가보면 왜 온 사방에 왜 한글 알파벳,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돼가지고 또 글자 붙어 있고 어떤 집에는 또 영어로 된 거 막 붙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습의 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갔다가 좀 있으면 유치원 갔다가 뭐 학교 갔다가 또 학교도 모자라서 학원 갔다가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쉴 시간도 없고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 그는 뭐 공부에 질려버리게 되는 그래서 공부란 말만 들어도 지쳐버리고 그냥 경악하게 되는 학습 피로 증후군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게 부모가 그렇게 푸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불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도태되는 거 아닐까라는 건데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애가 되면 부모로서는 안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성적이 좋다, 뭐 공부를 잘한다, 뭐 상을 받아온다 이 말은 아이가 뛰어나다는 증거니까 아마 부모는 안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라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 아이가 어떤 능력을 입증을 받았다라면 꽤 괜찮은 방식이에요. 근데 그 공부라는 방식이 제도화된 교육에서 말하는 학교 교육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홈스쿨링도 있고 뭐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있는데 어쨌든 그걸 인생 준비 기간에 아이가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문제인데 이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믿을 수 신뢰할 만한 것들이고 또 부모 세대는 학교를 통해서 지금의 안정을 받은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이 이 정도 먹고 사는 것은 제도 같은 교육 덕분이다. 그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 요즘엔 그 방식이 더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죠. 저희 세대만 해도 교육이란 말 들으면 학교 외에 다른 기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육이란 말을 들었을 때 집 안에서 얼마든지 전 세계 접속 다 할 수 있고 또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반경 2km 이내에 도서관이 너댓 개가 되거든요. 지역마다 도서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러니까 공부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까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 꼭 받아야 하는 교육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공부가 학교에서 말하는 그 공부는 이제 제도화된 교육이고 규격화된 교육이잖아요. 재밌는 거는 이 제도화된 교육에 주요 3교과가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이에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이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으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건 맞고요. 진로가 뭐 보장되는 것도 맞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든든하게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교육은 생존 교육이죠. 즉 말 그대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교육인데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인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는 생존에 대한 이 부분보다 오히려 관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생존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어떤 경제력과 뭐 평범한 수준의 어떤 삶의 수준인데 관계가 좋은 사람들, 풍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복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정말 뭐 부자 중에 부자인데 세계 100대 부자인데 그런 엄청난 부를 창출을 했는데 모든 가족 관계가 깨졌다면 어떨 것 같냐고요. 이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물음표가 되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은 두 가지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는 생존 교육, 주로 제도화된 교육에 의한 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행복 교육, 이거는 가족 관계 속에서 이런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한국 부모가 관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거죠. 오로지 먹고 사는 부분, 여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행복에서 도외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의 가출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설적으로 이면 속에 그러니까 가출을 하는 이유는 관계가 불편해서 나간 건데 그러면 아이가 다른 쪽에서 관계의 폭을 넓히면 좋잖아요. 근데 집에서 관계가 안 되는 애는 또 바깥에 가서 관계를 못 맺어요. 관계를 맺는 법칙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예의도 없고 기본도 없고 매너도 없고 막 이러면 관계하고 싶냐고요, 어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그 삶의 철학 중에 한 가지가 친구를 만들려면 선물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을 많이 해주어라. 이런 건데 어른들 세계로 이야기하면 이거잖아요. 밥을 많이 사고 뭐 두 번째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런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관계를 못해서 나가는 경우인데 사실 그 이면에도 사춘기 아이들이 집을 나가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집이 좀 지긋지긋해. 너무 가난해. 부모가 막 찢어먹고 싸워. 집에 있기가 싫어. 아니면 외면당해. 학대를 당해.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 아이들의 가출은 좀 다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엮이는 가정이나 뭐 혹은 뭐 불완전한 가정, 뭐 그런 불행한 가정 이런 가정의 애들이 가출을 하느냐 통계를 보면요. 통계를 낸 사람들이나 상담사들이나 이런 사람이 보면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애가 왜 도대체 가출을 하지? 부모도 멀쩡해, 지위도 높아, 학력도 높아, 다 괜찮아. 부모를 만나봤더니 아주 신사적이야. 그런데도 애가 나가. 이런 경우 설명을 못해요. 애주기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가출을 하는 경우는 일종의 왕이 된 아이들, 왕으로 등극한 아이들. 근데 왕이 될 시기는 갓난아기밖에 없거든요. 그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크면 아이가 자기에 따라 의무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의무가 있는데 그럼 이 아이는 자꾸 커감에 따라서 이제 의무가 자꾸 주어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권리만 잡고 싶은데 그래서 의무가 주어지니까 하기 싫다고 하기 싫단 말이야 난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면서 튕겨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의 가출하고 지금의 가출은 개념이 완전 다르죠. 왕이 된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하고 관계를 수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그 어느 집에서 어느 학부모가 이제 부탁을 해왔는데 그 다음 수직 관계가 있는데 학교의 선생님이나 주로 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수직 관계가 된다 했더니 애들 둘이서 동시에 하는 말이에요. 헐, 어떻게 부모님이 수직이에요? 이렇게 되묻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저는 너무 과잉 존중이라 그러는데 너무 오랫동안 받들어지는 바람에 아이들은 부모하고 자기 관계가 수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같거나 오히려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때는 부모가 때리면 감히 부모를 때린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됐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같이 때립니다. 왜? 동격인데 때렸냐? 나도 때린다? 이렇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죄책감이나 뭐 미안하다는 마음 전혀 갖지 않아요. 친구 같은 아빠는 개념은 원래 이제 발달 단계에 맞게 돼 있는데 원래 부모가 갓난아기 때는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황제처럼 모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맞죠. 왜? 아기는 절대 의존이고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모든 걸 다 채워줘야 돼. 이 단계가 이제 갓난아기 시기고 그럼 어릴 때는 부모가 눈높이를 맞춰주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놀아주어라. 원숭이처럼 놀아주어라 라고 하는데 이때 발달과학은 친밀감이에요. 이때 발달과학은 애착이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모가 원래 자리로 올라가죠. 이때는 아이가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효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때는 절대 의존, 절대 돌봄, 이쪽엔 친무 같은 관계, 그 다음 이 단계는 부모를 능가하는 주체가 되는 것. 그래서 한국 부모가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게 갓난아기 때 애를 잘 돌봐주고 자존감 세워주고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요즘 젊은 부부들요 뭐 세균 그 한다고 소독하고 뭐 이런 거 진짜 잘해요. 그 부분에서는 완벽한데 문제는
아이는 1차 돌봄이 엄마의 젖가슴을 통한 돌봄이고 2차 탄생은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누구도 하지 않아요. 이 역할, 그래서 따지면 엄마의 역할이 돌봄이라면 아버지의 역할이 분리개별화, 심리학 용어로는 분리개별화. 그래서 부모하고 떠나서 스스로 독립된 주체가 돼서 가게 하는 거,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교육이론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 교육 관련된 모든 서적들이 대부분 다 영유아기, 조금 높게 잡아도 뭐 한 초등 저학년 아동 정도 가 있고 다 큰 자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둘 간의 발달 과합이 친밀감이죠. 옛날 시대는 이게 없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직 관계, 수직 끝이었고,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는 만들어졌는데, 때로 부모는 눈높이를 맞추어줘서 친구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수직과 수평이 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수직만 있고 수평이 없었으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떤 끈끈함이 없어요. 뭐 저는 전형적인 그 세대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명절에 어르신들 살아 계실 때 시골에 이제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면 형제들끼리 뭐 이렇게 잘 지내냐 뭐 온갖 얘기를 쭉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딱 끼어드는 순간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요. 그때부터 아무 얘기도 없이 밥 먹는 소리만 깨작깨작 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이제 이상하니까 어르신도 나 이제 사랑방 건너갈란다 그러면서 건너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참 측은하고 불쌍하고 화도 나고 온갖 감정에 막 밀려서 오죠 이렇게. 왜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관계를 못 맺어요. 이게 안 돼.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건조하니까 제발 부모 자식 사이 좀 친해지자. 이게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이게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거 언제까지냐? 한 유치원생까지? 높게 잡아도 10살 미만, 초등 저학년 정도까지이지 그 이상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 아이 스스로도 그 이상이 되면 스스로가 독립의 주체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지 부모하고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어릴 때 해야 돼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사춘기 된 다음에 권위를 잡으려고 해도 애들이 안 듣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기분이 어떻게 다 수평이거나 아니면 아랫사람인데 이 옛날에 왜 구태타는 무슨 종들의 반란처럼 어제까지 종이었던 애가 갑자기 무슨 뭐 난리를 쳐가지고 갑자기 거기에 무릎을 꿇으래. 누가 무릎을 꿇냐고요 어디. 그런 것처럼 심리적 관계는 그렇게 되죠. 무작정 공감하는 것이 아이를 망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의 대상이 누구고 공감의 시기가 누구냐에 따른데 사실 공감이란 말을 딱 들으면 천국의 언어죠. 저도 이 심리 상담을 공부할 때 공감이란 말 그렇게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슈퍼비전 받을 때 슈퍼바이저로부터 늘 피드백 받는 거 왜 그 내담자 말에 공감을 안 해주냐 공감해 주어라 경청해 주어라 뭐 적극적 경청 액티브 리스닝 이런 거 수없이 강조받죠. 맞아요 공감은. 자 그런데 공감이란 말을 썼을 때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럼 대상은 아주 어리거나 약하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감해 줘야 돼요. 우리가 왜 재난 당해서 막 뭐 사고를 만났다, 무슨 지진을 겪었다, 부모님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다, 갑자기 실어증 걸렸다.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공감으로 다가가야 돼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감 이론이 사실은 상담이나 이런 쪽에서 정말 중요한 이론이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 된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맞지만 공감의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고 약하고 상처 있고 그랬을 때 또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공감할 게 아니고 애가 바깥의 일로 공감할 때 이를테면 제가 상담을 해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 절친이었는데 이 친구가 삶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아들이 막 방황을 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막 울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생활이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공감해 줄 때라고. 바깥의 문제니까. 바깥의 그 일로 그것도 사람이 절친이 죽는다는 것은 트라우마 중에 1순위에 들어가는 큰 상처인데 그것들은 옆에서 보듬어 줘야 되고 쌓아놔 줘야 되고 그거 해야지.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고 충분히 울게 하고 충분히 애도 작업하게 그렇게 해주라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부모한테 속된 싸가지 없게 구는 애한테 공감하면 되겠냐고요. 부모를 쥐어 뜯는다든지 뭐 팬다든지 뭐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예전엔 그랬거든요. 아이가 쌍욕을 한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화가 나면 쌍욕까지 하겠니?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 그때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3자 이야기고 어린애 개념이지 지금은 그럴 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따끔하게 훈육을 해야 되고, yes, no를 정확하게 해야 될 그 타이밍에 공감을 하면, 아이는 그게 암묵적 동의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해도 괜찮네. 계속 반복되게 돼 있고, 그럼 아이가 제재를 받은 적도 없고, 금지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통제가 불가능해지죠. 더 묘한 것은 요즘에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교사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왜요? 6학년 담임은 할만한데 1학년 담임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이 말귀도 못 알아들어. 하나를 가보니까 또 대물어. 또 부모가 확인자 나와. 뭐 통제가 안 돼. 뭐 돌아다니는 정신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왜 ADHD, 웬만하면 ADHD라 그러고 또 충동 조절 장애란 말도 들어봤죠. 그래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나가요. 너 어디 가냐? 화장실 가는데요. 야, 수업 시간도 쉬는 시간 가야지. 지금 말해서 안 돼.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심지어 선생님 문제 내가 오줌 마렸는데 왜 그래요?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나가버리고 충동 조절 장애 이게 되는데 충동 조절 장애의 그런 아이들의 특성을 가정을 역조사해서 쭉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공감을 많이 받고 금지를 당한 적이 없는, 그러면 금지를 당하지 않으면 자기 통제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을 키우려면 금지할 부분은 금지, 이 부분이 yes와 no가 확실해야 되는데 보통 yes만 있고 no가 없으면 자기 통제력이 안 만들어지죠. 그럼 이 아이는요, 나중에 삶의 만족도도 떨어져요. 그런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상상해봐요. 이제 우리 고기를 좋아한다. 고기도 어쩌다 한 번씩 먹어야 맛있잖아요. 이런 상상해보죠. 일주일 내내 하루 3끼를 고기를 먹었다.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지나면 고기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겨워지고 막 쳐다보기 싫을걸요. 아마 이런 것처럼 공감도 너무 많은 공감이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다가 아이 망친 사례 아마 그 제일 심한 게 한국이 아닐까 싶어요. 공감의 잘못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공감 이론이 나왔을 때 저도 그걸 역추적해 보았거든요. 공감 이론이 언제 나왔을까를 추적해 보았더니 1962년도에 미국의 교육철학자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창시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워크숍도 하고 쭉 하다가 한 몇 년 뒤에 이제 부모 역할 훈련 PET란 책으로 엮어냈던, 그러면 그 처음 나온 이론이 1962년도예요. 지금 계산하면 몇 년 전이 되죠. 벌써 이론이 환갑이 넘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가정들의 배경은 우리가 말하는 역기능 가정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뭐 혁대 풀어서 애들 패고, 뭐 돈도 안 벌어오고, 애들도 많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지질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찢고 먹고 싸우고, 말 그대로 역기능 중에 역기능.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유물로 취급되던 그 시대 때 공감이란 말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언어였죠. 아이들도 인격체다, 존중해줘야 된다,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 라는 개념이 되죠. 근데 60년 지난 지금은 그렇게 무식한 엮이는 가정도 없고요. 부모가 무식하지도 않고요. 부모가 가난하지도 않고요. 부모가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 공감할 시기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감의 시기는 갓난아기 때 아이가 부족할 때, 말을 못하거나 표현을 못할 때, 그럴 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함부로 공감하면 안 돼요. 뛰어다닐 때, 식당 안에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를 훈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뛰어다니면 안 된다. 혼내야 되고 계속 뛰어다니면 애를 데리고 나가서 교육시키고 와야 되는데 네가 놀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가 이기가 답답한 모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따가 놀이터 가서 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막 달래고 그러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고기는 먹여주면서 제발 먹어달라고, 이거 먹어주면 이따가 놀이터 2시간 가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건 공감을 잘못 적용한 예예요. 공감하다가 애를 망쳤다는 이야기가 그 경우죠. 그래서 어떤 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공부한 그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하고 한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한국에 귀국을 했다가 식당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식당에서 함부로 다니지도 않거니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가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훈육을 시키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누구도 그 얘기를 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애를 붙잡고 막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차마 입으로 뱉진 않았지만 자기가 이만큼 올라왔던 말이 아이고 저 공감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나라가 좀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애들이 주로 뭐 입에 달린 말들이죠, 그죠? 그래서 알아서 한다는 그 말이 뭐 당연히 듣기 싫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자기는 알아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정의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고 이 말이. 인지와 정서와 의지 중에 아마 감정 쪽이 제일 많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심정은 지가 알아서 하고 싶다는 자기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건 감정일 뿐이고 그 감정이 증명이 되려면 아이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말만 끝난 거지 정리되고 완결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네가 알아서 한다고 얘기할 때 알아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부모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를 만한 무식한 부모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이는 알아서 한다면 알아서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들어가 줘야 돼. 그리고 또 이 말도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가 평소에 그런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건 빈말이고 지가 듣기 싫다는 얘기고 싸가지 없는 행동이고 또 이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가 지금까지 평소에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진짜 말한 대로 행동을 해왔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데 아이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도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 말을 부모가 믿을 수 있어요. 왜? 거기는 아이가 할 행동에 대한 영역까지도 신뢰를 줬다는 거죠. 왜? 이미 앞에 했던 부분까지 신뢰가 갔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는 늑대 소년일 수 있죠. 그걸 부모가 모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아서 한다는 건 땡큐. 알아서 한다는 건 고맙다. 단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한다는 것의 증거물을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아이가 자기 방을 너무 일찍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 방을 가진다는 말은 자기 방이라는 옵션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방을 가졌다는 말은 자기 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줘야 되는데 자기 방은 권리만 주고 어떤 것 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가 다 지워주고 정리하고 이미 그러면 이미 보세요, 이제 방을 하나 주고 그 모든 방을 정리해주고 하면 그건 하인 아닌가요? 호텔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처럼. 그리고 또 그 방에 있으면서 고립되는 경우, 지금 실제 이제 사례인데 중2짜리 모습의 남자아이 개념인데 심지어는 부모가 거기다 데스크탑까지 공부할까요? 공부를 안 하죠. 왜? 거기서 맨 게임만 하죠. 그것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제가 처방을 코칭을 해주면서 그걸 얘기하라고 컴퓨터는 너만을 위한 게 아니다. 가족 공용의 용도로 쓰는 거고 가족이 필요할 때 쓰는 것들이다. 지금 컴퓨터지 게임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컴퓨터는 거실에다가 내는 가족 공동의 장소에 내놓는다. 그리고 너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도 쓴다. 이렇게 그거 실행해 하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제 뭐라는 줄 아세요? 다? 지가 부모한테 막 대들면서 자기 컴퓨터를 끄집어낸 거에 대한 기분 나쁜 그거라고 지가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제가 또 얘기했죠. 그게 별개 문제인데 지금 네가 그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런 객관적 구분하는 작업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심리의 고착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이렇게 갓난아기 수준에 고착되면 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갓난아기의 특성 자체가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 위주로만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현상이 지금 초등생, 중고생들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사회에까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심리적 고착이에요.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이런 거. 아이 방 주는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정도까지 주는 건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진 않고요. 그렇더라도 자기 방을 주더라도 반드시 어떤 해야 될 지침들을 줘야 돼요. 이를테면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문을 열어놓는다든지 이런 거. 방문 닫는 문제도 있는데 상담 왔다고 애들 방문 걸어 잠근다는 집도 많아요. 이 얘기를 하죠. 방문을 걸어 잠근다는 이야기는 네가 특별한 비밀스러운 뭔가를 할 때 속옷을 갈아입거나 혹은 중요한 통화를 해야 되거나 방해받지 않거나 무슨 뭐 중으로 교육을 받거나 제3자의 침입을 받지 않거나 그런 목적에 의해서 문을 닫는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가족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 정보를 준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그런 거 없이 임의로 문을 닫는다는 개념은 그 네가 뜻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너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지 않을 것도 아닌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집은 문짝을 뗀 집도 있었어. 남자인데 문짝을 뗀다고. 네가 속어서 그런 거 아니면 왜? 이 집은 분명히 내 집이고 네가 네 방이 아니라 너의 방이라고 우리가 명명해 준 공간이지 소유가 네 게 아니라고. 나중에 네가 어른 돼서 네가 스스로 돈 벌고 네가 네 방을 만들면 네 집을 사서 네가 네 방을 만들면 그때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은 부모 아래에 있고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있으면 이 집에 교육을 받아야지. 맞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권리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 의무가 반드시 있게
형평을 맞춰야 돼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권리만 주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일을 안 시키는 희한한 나라도 이 나라 한국이기도 해요. 아이들 일 시켜야 돼, 적절할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애들 우리가 옛날에 앵벌이처럼 부모가 돈 벌어라고 애를 바깥에 보내거나 뭐 국을 시키거나 이러면 그건 학대지만 집안일을 하는 게 뭐 어떻게 앵벌이에요. 그것도 자기 방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본이지. 그리고 아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주방에 와서 식탁도 도울 수 있고 수저도 놓을 수 있고 간단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이런 건 해야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에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종단 연구 추적 조사를 쭉 한 게 있는데 10살 이전부터 집안일을 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가족관계가 훨씬 더 행복했고 직업적으로 훨씬 더 성공했더라.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 일 안 시키는 나라의 1순위는 한국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더 놀란 거는요. 이제 막내 이제 아이가 3명 막내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용돈은 이제 벌어서 써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카페를 알아보고 갔는데 이제 1차 심사를 거쳐서 2차 최종 면접을 5명이 볼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이 카페 사장이 좀 머리를 쓴 거예요. 실기시험을 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보통 카페에서는 레몬청 같은 걸 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레몬 써는 시험을 한 거예요. 동화를 주고 레몬 하나 과도를 주면서 이걸 한번 썰어봐라 라고 주었더니 그 5명 중에 4명의 아이들은 거기는 전직 경력직도 있었어요. 다른 카페 일도 했던 집에 이 칼질을 해본 애가 없다는 거죠. 칼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칼질 다 시켰고 주방일 다 시켰고 뭐 저희가 집을 비워도 걱정도 안 하고 물론 다 컸으니까 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작업을 쭉 했었는데 딸아이가 레몬 쓴 걸 딱 보더니 너 되게 가지런하게 썰었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요 집에선 맨날 하는 일인데요. 집에서 늘 하는 일인데요. 그 말 한마디에 경력직 싹 빼고 얘를 뽑았어요. 왜? 집에서 일을 해본 아이는 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 경력직이라도 보통 알바를 시키면 이 일을 시키면 이 일만 해요. 그 일 끝나고 나면 휴대폰 만지고 놀죠. 얘는 일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자기 일 끝나고 나면 쭉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 일을 해요. 시키지 않아도 뭐 카페 사장 입장에서 누가 더 기특하고 예쁘겠냐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일을 했던 일도 있어요. 늘 억울하다고 말하는 아이, 왜 그런 건가요? 그것도 피해자 증후군. 심리학에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자, 친구가 5명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르신이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인데 늘 적적하고 외로운데 이제 고딩 5명이 그 집 앞에 와서 막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을 어떻게 좀 쫓아보낼까 생각했더니 갈 놈도 아닌 것 같고 괜히 그랬다가 그런 것 같고 이 어르신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어르신 흉내를 막 내면서 아이고 그냥 혼자 사는 거 막 적적해 죽겠는데 니놈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그냥 시끌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맛이 난다. 아이고 그냥 내가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이러면서 사탕이나 사러 먹으라고 그냥 딱 1,000원씩 하나 준 거예요. 그 다음날도 1,000원씩을 또 줬어요. 한 이제 3일을 그렇게 연거푸 준 거예요. 연거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그리고 한 3일쯤 있다가 어르신이 또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왔냐? 아이고 그래 잘 놀다가 그러면서 막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애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왜 오늘 돈 안 줘요? 라고 화를 냈더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성립이 돼요, 이게.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어르신의 선택이잖아요, 지금. 얘네들 그냥 받았잖아요, 이런 거. 사실 아이들이요, 권리만 계속 부여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권리가 적게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의무가 부여되면 이를테면 애들한테 너 이거 떠들어서 잘 돌았고 용돈 받았으니까 이 앞에 그냥 그 빚이라도 하고 가라. 그럼 애들이 성질 낼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 증후군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늘 억울해하죠. 부모가 해준 건 없고 너 자기는 뭘 시킨다고. 그렇게. 사실 그것도 주관적 판단이지 객관적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만큼 생각이 어리다는 거죠, 아이들.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살인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부모가 평소에 학대를 하고 막 미국처럼 혁대를 풀어서 애를 때리고 막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분노가 차여가지고 살인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 참작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집에 이제 존속 살인 사건이 생겼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부모가 괜찮아, 교양도 있어, 직업도 괜찮아, 수입도 괜찮아, 부모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 학대를 한 적도 없어, 아무 그것도 없는데 어느 날 애가 갑자기 확 뒤집어진 케이스. 이게 뭔가 하면 주관적 분노를 쌓아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 분노여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공감이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만하다, 그럴 수 있겠다. 그거 되는데 여기는 그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혼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생각의 고착이란 말을, 혼자 생각이 고착되어서 계속 올라가는데 묘한 것은 혼자 생각이 딱 들어가면 머릿속에서 반복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불어나요. 그러면서 기정사실은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기정사실이에요. 게다가 또 무서운 현상이 있죠.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의 법칙.
내가 어떻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걸 증명하는 행동만 딱 보이는 현상 이런 거.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처음 그냥 딱 시선이 한 3초간 딱 봤는데 내가 속으로 저 인간이 나를 째려보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확 나쁜 상태인데 이따가 또 뷔페에서 이제 음식 뜨러 갔더니 또 주변에서 나를 또 눈 마주쳤네. 저 인간 나를 또 째려보고 있네. 이렇게 이제 저 인간 되게 기분 나쁜 인간이네. 이런 사건이 두세 번 딱 반복되고 나면 저 인간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 그렇다는 이제 하나의 기정사실이 되죠. 이 사실이 그러니까 가서 너 차려봐서 기분 나쁘더라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혼자서 쭉 쌓아놓잖아요. 나중에는 완벽한 사실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을 속된 말로 해코지를 하고 죽여도 확실한 명분이 되죠. 이거 주관적 판단, 주관적 개념, 확증 편향의 오류 이런 개념들을 써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혼자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옛날에 뭐라고 해야 돼? 야, 그렇더라? 그랬더니, 야, 웃기지 마. 걔는, 야,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그래. 야, 걔는 습관이 그래. 딱 누구를 보면 3초 이상 보는데, 너 3초밖에 안 봤어? 걔는 보통 5초 이상 보는데, 너한테 짧게 한 거야. 그러면, 그러냐? 지나가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통로가 옛날에 비하면 접촉하는 사람의 빈도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 시간에 뭘로 하죠? 미디어로, 스마트폰으로.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학교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생존 교육이고 그래서 아이를 사회화시키는 곳이라서 학교를 통해서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단 부모가 교육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학교 교육을 100%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학교 교육이 50%라면 부모 교육이 50%여야 되거든요. 아까 왜 관계 얘기했잖아요. 이건 생존 교육이고 관계 교육인데 관계 교육 물론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나 교사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지만 이 관계의 선행은 가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애가 어른도 섬길 줄 알고 모실 줄 알고 인사도 할 줄 알고 관계도 맺을 줄 알고 갈등이 생기면 풀 줄도 알고 친구에게 다가갈 줄도 알고 이런 걸 집에서 배워서 학교 가서 이걸 잘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이란 말을 들으면 학교만이 전부 다 이렇게 돼버린 거. 그래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삼류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부모가 뭐 논 팔고 밥 팔고 막 그렇게 열심히 뭐 시골에서 그러놨더니 세상에 그래서 뭐 대기업에 막 큰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어느 날 부모가 만나고 싶어 봤더니 그 사람 모른다라고 했다든지 뭐 그런 삼류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치우쳐진 그쪽이 물론 플러스 알파는 되는 건 맞지만 전 효용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양쪽이. 그래서 바퀴는 휠 밸런스 맞추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생존 교육, 이쪽은 관계 교육. 사람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심리학들도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경험이 있다. 하나는 성취하는 경험. 단적으로 하면 이거 성공이죠. 그럼 두 번째, 연결하는 경험. 관계예요. 두 가지 밸런스가 딱 맞아야 되죠. 이렇게.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그렇죠. 차라리 굳이 따지면 선택지를 가지면 이쪽은 자 생존의 영역에서 아주 막 진짜 부자고 막 모든 면에서 이런 쪽인데 관계가 다 바닥이다 이거 하고 이쪽은 좀 남들에 비해서 한 뭐 하정도 이렇게 먹고 사는 정도 겨우 그 정도인데 가족 관계가 풍성하고 좋다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을 생각을 하면 이쪽이 훨씬 낫거든요. 제가 옛날에 상담 사례 중에 한 분은 진짜 북한에서 혼자 이렇게 혈혈단신 혼자 남한으로 내려와서 사업체를 일구신 분이었어요. 이름을 딱 대면 오, 그 기업 이렇게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데요. 그분은 상담실로 상담을 안 오고 자기 집으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방문 상담처럼.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가보니까 아들만 둘인데요. 1년이 넘어서 아내하고 이혼 소송 중에 있고 지금. 그리고 아들들하고 재산권 분쟁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아내, 아들 둘하고 세 가족이 다 아버지하고 지금 적대관계 그것도 법, 돈 가지고 소송 문제 다 걸려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상담 마치고 나오면서 한쪽에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했지만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관계적인 부분에서 물음표를 남기면 이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할 거는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은 가정에서 만들고 부모가 교사지 학교가 이걸 감당해 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인성교육이란 말도 좀 많이 쓰는데요.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한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명제예요. 인성교육은 집에서 하는 거지 가정에서 하는 거지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과 행복의 상관관계인데 뭐 이렇게 성공하면 행복하다, 행복하면 성공한다. 이거 양쪽 관계에서 둘 다 매칭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데 행복한 거는 되게 도움이 되고요.
또 성공하면 행복한데 도움되는 건 맞아요. 그런 거지만 이게 이제 이쪽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어떤 사람도 한쪽만 추구하면 이것만 비대하면 이쪽 바퀴가 이렇게 해서 언밸런싱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자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그 불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제도화된 교육 자체가 경쟁이에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경쟁이잖아요 벌써. 시험 성적도 다 그랬고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그랬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왔고 저도 이제 이 공부하면서 계속 유대인들 교육을 쭉 살펴보면서 더 놀란 거는 걔네들은 교육 방식이 경쟁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야지. 우리는 경쟁인데 애초부터 얘네들은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에요. 패러다임이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교육의 방식도 다르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교육이란 말 자체 우리가 쓸 때 우리가 백년대계란 말을 쓰잖아요. 백년대계, 그러니까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잡는 게 교육인데 10년대계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따지면 20년 대계 정도 되겠죠. 성인 될 때까지가 그런 거니까. 그렇더라도 10년 개념은 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뭐 학교 공부시켜 성적 위주로 하는 것은 우리가 6.25 전란 이후에 아카시아 심은 숲과 비슷하더라 지금. 이번에 산불 나갖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산불이 저렇게 확산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수종이 소나무가 많다는 것도 함정이에요. 소나무는 유분이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산에 지금 다 기름통을 두르고 있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산림을 조성할 때 이게 소나무 종류가 있다면 또 활엽수수림을 또 조성하고 이렇게 잘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심어놨더니 엉망이 됐던 게 있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초창기에는 아카시아 심었거든요. 아카시아. 빨리 자라고 빨리 풀을 넣으니까 그런 거지만 아카시아가 사실은 뭐 나무 효용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목재로서도 그렇고 기타 등등 뭐 꿀 따는 데는 좋지만 그래서 오히려 나무로 비유를 하면 아카시아 심는 교육이 아니라 저기 전라남도 장흥 뭐 저런 쪽에 간 그 편백나무 심듯이 임종국 선생 이야기처럼 그 나무를 심었더니 당신 때에는 그렇게 혜택을 못 받지만 지금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봐요.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숲, 그런 게 만드는 게 교육인데,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을 좀 넓게 가지셔야 되고 좀 이상적인 생각을 가져도 괜찮아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정신적 영양실 조상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어릴 때부터 학습 필요 증후군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학교 공부 관련된 그것들이죠 전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양 수준에 관계된 것들을 하지 않아요. 묘한 것은 사람이 교양을 쌓는 일에 해당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독서, 그 다음 글쓰기, 그 다음 예술적 요소잖아요 이렇게. 이쪽은 예술적 요소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이쪽으로 다 치우쳐져 버렸고 그런 개념처럼.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양을 쌓는 일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 개념이 되는 거고 이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건데 교육으로만 내몰리면 사실은 그 교육에 치여서 글자만 봐도 막 혐오스럽고 막 글자만 봐도 뭐 도망가고 싶고 공부란 말만 들어도 그냥 이거 뿌뚝뿌뚝 갈리는 이런 얘기 너무 된 나머지 이것도 행복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공자가 말했던 그것처럼 배우고 익히는 게 또한 즐거움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학자도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뇌과학도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행복해지더라. 뇌가 활성화되고 기분이 절로 좋아지고 이런 게 다 이 교양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즐거움을 통째로 뺏긴 거죠 애들은. 그러니까 제가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요. 독서의 즐거움도 뺏겨버렸고 글쓰기 즐거움도 뺏겨버렸고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글쓰기도 안 되고 글씨 쓰기도 안 되고 영양실조는 밥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요소인데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되고 해도 독서하는 거, 종이책을 보는 습관들이나 글씨를 쓰고 글로 쓰는 이런 연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교육계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 의식에서도 이제 그래서 느림의 철학도 다시 오고 있고 아날로그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글로 쓰고 직접 글씨를 쓰고 하는 거 되게 아주 좋은 방식이 되죠. 그 저희 동네는 이런 책방인데 도심에 서점이 있지 않고요. 아주 외곽 지역에 서점이 있는데 서점도 사각사각 책방이라고 거기는 필사하는 책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필사 그런 내용을 느리게 가자는 거 이렇게 빠르게 가지 말고 그런 거 교양을 쌓는 일은 이건 천천히 가야 되고 느림이 가는 발효 문화처럼 청국장이나 김치처럼 가는 문화지 겉절이처럼 가는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부터 사실은 교양을 쌓는 일에 좀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종이책도 좀 많이 봐야 되고 이 나라가 지금 독서 인구가 확연히 줄었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상담 오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옛날에 그래서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따라할 거다. 이걸 모델링 이론이라 그러는데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한데요. 한 사춘기로 접어들면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북 쉐어링을 할 수 있는
북을 같은 분량을 같이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라고. 제가 책을 추천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책은 이를테면 뭐 내 영혼에 탐나는 심리학 이런 식으로 해서 꼭지를 50가지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 저자가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분량을 딱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 그거 소리내서 읽으면 한 15분 아무리 길어도 20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가족이 다 모여서 그걸 한 꼭지씩 읽고 그 서로 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 보라고. 아이들도 좋고 훨씬 좋죠. 그런 책들도 있어요. 잘 찾아보면 꽤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필사하기 되게 좋거든요. 막상 각자 한 권씩 써서 필사를 해보고 저도 지금 2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글로 된 책이 있고 하나는 영문으로 된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걸 필사를 해보면 이게 진짜 펜이 가는 느낌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그래서 아무리 세대가 디지털 세대가 돼도 아날로그 요소가 빠지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교양을 쌓는 부분은 디지털 요소보다는 아날로그 요소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자꾸 만들 필요가 있죠. 아이가 공부가 아닌 진로를 꿈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게 진짜 교과서 같은 이야기예요. 꼭 오면 또 그 이야기 해요.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웹툰 작가 된다는 아이한테 제가 대면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 너 대단하다. 너 그림 좀 그리는 모양이다. 그림 좀 안 돼. 그래, 네가 그림을 사람은 이게 좋아한다는 말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꼭 2개는 연결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꿈꾼다는 말은 네가 웹툰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잘한다는 뜻이 돼. 그래, 맞지? 막 어깨 힘들어가더라고 이렇게. 그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네가 웹툰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네가 그럼 어디 연재하고 싶냐? 어디 주로 이렇게 그걸 게재하고 싶냐? 네이버 웹툰 하고 싶대. 오케이. 그럼 자, 일단 전제.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됐다고 전제하자. 그러면 네가 앞으로 몇 편이나 올릴 수 있을까? 일단 등재는 됐어 이제. 그러니까 매 주마다 아니면 단위가 뭐 주에 2번이든 주에 1번이든 단위를 정할 거잖아 이렇게. 그때마다 너는 그 시간을 마감 시간 안에 원고를 보내야지 그림을. 야, 그 콘텐츠는 뭘로 만들래? 그 내용은 뭘로 만들 건데? 그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 상상력의 바탕은 뭘로 할 건데? 배경에 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연예인들 중에 반짝 떴다가 가장 먼저 사라지는 한때 인기 절정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안 보이는 그 연예인이 어떤 직업인 줄 아냐? 개그맨들이라고. 그래서 개그맨들이 하는 일 중에 90%가 뭔지 아니? 대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디어 짜는 거야. 걔네들은 아이디어를 못 만들면 콘티를 못 만들면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평소에 연예인들이 하는 게 늘 뭐 하는가 하면 영화 같은 걸 그렇게 많이 보고 독서를 많이 하고 사물도 유심히 관찰을 해. 왜? 그거를 봐야 아이들 째낼 수 있어.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연기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하고 뛰어나도 하루아침에 반짝 뜨지 지속적으로 가지 못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연예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연기하고 그런 능력보다 콘텐츠를 짜내는 것. 아이디어를 짜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을 돼. 웹툰도 마찬가지. 웹툰에 부족한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고, 내가 그런 기계를 잘 들으면 그런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콘텐츠는 뭘로 만들 거야? 그 뭘로 할 건데? 역사물을 만들 건데, 역사물의 근거는 그 배경이 어디서 올 건데? 뭘로 만들 건데? 아무 얘기 못 하더라고. 그래서 공부는, 학교 공부는 정해진 공부를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거고, 네가 정해진 공부가 싫어서 이해해. 그건 왜? 네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라 정해진 공부니까 억지로 하는 거는 싫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공부는 해야지. 네가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뭐 있어? 목록 한번 대볼래?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웹툰 작가 하려고? 하는 게 없는데요. 그럼 봐. 언제까지 할 건데요? 공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골에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천수답이라고 비가 와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논을 가진 농부가 있었다. 맨날 비를 기다리는 게 짜증이 나가지고 위에 논 몇 칸을 그냥 확 포크를 확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어 버렸대. 그러니까 연못을 싹 만들고 이제 물을 꽉 채워놨는데 갑자기 시에서 무슨 토목공사를 하더니 그 연못 그 주변으로 갑자기 수로를 멀리서 연결해갖고 해줬다고. 갑자기 이게 필요가 없게 됐다. 이 연못 어떻게 할까 이거? 자, 일단 연못은 파놨고 물은 꽉 차 있고 어떻게 할까? 일단 저수 용도로는 안 써도 돼. 뭐 그 이유가 없어졌어. 어떻게 할까? 다시 메울까? 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연못도 큰 연못을 파놔서 물도 아주 많아. 풍성해. 꽤 괜찮아. 물은 다 찼어. 뭐 할까 이거? 얘가 말을 안 하고 있길래 네가 나한테 다시 되물어볼래? 선생님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거기다 오리보트를 띄울지 몰라. 그것도 유료로 연인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입장료 받고 오리보트 대여하고 일정한 수입을 만들 거야. 어떤 경우는 그 옆에다가 연을 심어서 연꽃이 피도록 이렇게 만들 거고, 거기에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또 그 연잎 따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또 연 그 뿌리 가지고도 부가가치 만들고, 그다음
거기다가 치어들 풀어서 유료 낚시터 만들 거야. 뭐 물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식으로. 아니, 거기다 또 연꽃도 예쁘게 피니까 그 옆에다가 카페를 예쁘게 지을 거다. 손님들 거기서 구경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 왜? 연못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원래 연못은 저수지로만 쓰려고 만들었는데 저수지를 못 쓰지만 만들어진 연못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네가 지금 학교 공부 외에 다른 공부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놓으면 설령 네가 웹툰 작가가 못 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안 되면 그 무엇으로도 쓸 수 없다고.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하죠.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다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것도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는 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맥락이 같다고. 그럼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능력자여야 돼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기타를 치지만 가끔씩 사람들 앞에 공연을 할 때 연주로 공연을 이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주를 보여준다는 말은 어느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속칭 어느 단체에서 재능 기부 의뢰를 받았다고 해보자고요. 저는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못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갈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내키면. 그렇지만 기타를 못 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치니까, 못 다루니까 이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건 거의 바람이고 그걸 하려면 거기다 능력을 갖추어야 그게 가능하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 못해요. 생각을 해봐야 내가 스키 타는 걸 진짜 좋아해. 그거만 하고 싶어. 살고 싶어. 그런데 스키 쓸 줄도 몰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서핑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수영도 못해. 그러면 뭐 꿈도 못 꿀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핑을 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파도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제 탈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파도가 높을수록 쾌재를 부르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겠다. 그거 목표는 좋아요. 얼마든지. 단 그거를 이루려면 거기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인생 준비 기간에는 그 능력 갖추기 위해서 준비해야죠. 어느 정도 실력이 될 때까지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그 둘 중에 직업적으로는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일 중에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근데 묘한 것은 잘하면 따라오는 아까 그 감정이 자기 효능감이 오거든요. 일을 통해서 아싸 이 느낌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런 효능감을 갖게 되면 그 일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나는 내가 기타를 치는데 내가 좋아해서 기타를 쳐. 근데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안 봐줘. 그 사람들이 저것도 뭐 연주냐? 어이씨, 진짜 소음이잖아 저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무대에 선다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거 상관없이 잘해야 돼요. 탁월해야 돼. 그래야 가능하죠. 그럼 순위로 따지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일 중에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좋아하는 일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좋아하는 일이 우선이 되고 이게 뒤로 가면 이거는 반대가 되죠. 성립될 수 없어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죠.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춘기 자녀 부모 파이팅이라고 이 책을 쓴 이유가 한국 부모들이 가장 못하는 게 반박하기. 애들이 억지 부르고 때를 쓰고 아까처럼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뭐 이런 말을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고 말을 못해요. 말을. 거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그리고 반박도 못하고 훈계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큰 자녀는 반박도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박과 훈계의 실전 멘토링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자녀교육 심리학들이 대부분 다 아이 중심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고 영유아 중심 위주로만 되어 있는 건데, 다 큰 자녀는 따로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큰 자녀에게 영유아 다루는 방식의 심리학은 더 이상 쓰면 안 됩니다.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지. 그래서 핵심은 갓난아기는 황제처럼, 어린아이는 원숭이처럼, 그리고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이게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